태림그룹 본가의 서재는 깊은 밤이면 늘 적막했어요. 천장까지 닿는 책장, 호두나무 책상, 그 위에 놓인 골동품 만년필. 모든 게 권위와 전통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서연에게 이곳은 단 한 번도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그룹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 문서를 쥔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니, 떨린 건 손뿐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차기 승계 리스크 관리 대상자. 그 항목 아래 또렷하게 박힌 이름은 다름 아닌 본인, 이서연이었으니까요. 서연은 천천히 뒷장을 넘겼어요. 더 이상 놀랄 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참 이상합니다. 끝까지 희망을 놓지 못하거든요. 혹시 오해일지도 다른 뜻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 적힌 문구는 그 희망마저 깨부쉈습니다. 법적 책임 회피 가능 시나리오 교통사고, 해외 실종. 서연은 문서를 내려놓았어요. 아니, 떨어뜨렸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종이가 책상 모서리에 걸려 바닥으로 미끄러졌고 그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놀랍게도요. 대신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분노. 차갑고 날카로운 감정이 온몸을 파고들었죠. 나는 딸이 아니라 변수였구나. 정리 가능한, 제거 가능한, 그냥 하나의 리스크. 서연은 문서 하단의 작성자란을 확인했어요. 부회장 이강태. 아버지의 동생이자 서연에게 늘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이던 삼촌이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예전에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생일 때마다, 명절 때마다 건네던 그 말.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참 기막힌 연기였네요. 자랑스러운 조카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제거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28이었어요. 태림그룹 회장의 외동딸로 태어나 모자람 없이 자랐죠. 명문대를 나왔고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그룹 계열사 임원직도 맡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늘 유리 상자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걸요. 어릴 적부터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야 하고, 누구와 친해져야 하며,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심지어 웃는 각도까지도요. 재벌가 딸답게 품위 있게. 그게 서연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사랑? 그런 건 사치였어요. 아버지 이재훈은 늘 바빴고 어머니는 서연이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억나는 건 하얀 병실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마지막 순간 어머니가 건넨 말뿐이었어요. 서연아,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죠.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회장 이강태가 서연을 따로 불렀어요. 본관 뒤편 정원.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단풍나무 아래 서 있는 삼촌의 뒷모습은 여느 때처럼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제 알았어요. 그 단정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요. 서연아. 이강태가 돌아서며 미소 지었어요.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는구나. 혹시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삼촌. 서연은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이강태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속삭였어요. 사고는 흔해. 특히 밤길에선. 그 말에는 위장도 에둘러 말하기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의 전달이었습니다. 협박이자 선고였죠.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태는 만족스러운 듯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현명한 선택이야. 역시 우리 서연이는 똑똑해. 그가 떠난 뒤에도 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하지만 서연의 세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짐 하나 없이 집을 나왔어요. 명품 가방도 보석도 신용카드도 두고 갔습니다. 오직 차키와 휴대폰, 그리고 몸에 걸친 옷 한 벌뿐이었죠. 재벌의 딸이 아니라 그냥 28살 여자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고급 세단에 시동을 걸고 본가 정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후회해서도 아니었죠. 그저 이게 끝이구나 싶어서였을까요?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백미러에 검은 차량 2대가 보였어요. 처음엔 우연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차선을 바꿔도 속도를 올려도 그 차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왔죠. 서연의 손에 땀이 맺혔어요. 핸들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공포가 밀려왔어요. 태림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이름이, 그 무거운 간판이 이 순간만큼은 아무 힘도 없다는 사실. 오히려 그 이름 때문에 쫓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아이러니했습니다. 서연은 급하게 국도 휴게소로 방향을 틀었어요.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죠. 휴게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뛰어내렸을 때 검은 차량들도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어요.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숨을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죠. 그리고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요.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가는 서연의 뒤를 정체 모를 남자들이 따라왔어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서연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살고 싶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간절하게, 절실하게요. 재벌도 명예도 체면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운명이 서연 앞에 나타났죠. 낡은 헬멧을 든 한 남자가, 평범한 퀵서비스 기사가 서연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사람이 말이에요. 휴게소 화장실 앞은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불안정한 빛이 바닥을 비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마치 서연의 심장 박동처럼요.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화장실 문을 열려다 멈칫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갇히는 거잖아요. 도망칠 곳도 없고 소리쳐도 이 깊은 밤에 누가 들어줄까요? 이서연 씨.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의 바른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건 위협이었어요. 서연이 천천히 돌아섰을 때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차가웠죠. 마치 일을 처리하러 온 사람들처럼요. 조용히 가시면 됩니다. 어렵게 하지 마세요. 왼쪽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등 뒤에는 차갑고 딱딱한 벽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순간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가문에서 착하게 사는 건 곧 희생양이 되는 거라는 걸요. 오른쪽 남자가 서연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옆에서 큰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죠. 낡은 퀵서비스 점퍼를 입은 남자가 헬멧을 한 손에 든 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당황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애 두고 뭐 하는 거야? 차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연기하는 게 분명한데 이상하게 진심처럼 들렸죠. 그는 서연을 꼭 안은 채 검은 정장의 남자들을 향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길을 잘 못 찾아서요.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심야 휴게소라 사람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목격자가 있다는 건 그들에게 부담이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왼쪽 남자가 차갑게 물었어요. 하지만 퀵서비스 기사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아, 저요? 그냥 평범한 가장이죠. 애 분유값 벌려고 밤새 배달하는. 그는 서연을 살짝 밀어내며 작게 속삭였어요. 살고 싶으면 절대 놓지 말아요. 그 목소리에는 장난기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절박함만 있었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남자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기분이었어요.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뭔가 말하려는 순간 퀵서비스 기사가 서연의 손을 잡고 휴게소 밖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빨리요. 두 사람은 주차장을 가로질러 낡은 오토바이 앞에 섰어요. 남자는 재빨리 헬멧을 서연에게 씌우며 말했습니다. 꽉 잡으세요. 정말 꽉요. 서연이 뒤에 올라타자마자 오토바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출발했어요. 균형을 잃을 뻔한 서연은 본능적으로 남자의 허리를 껴안았죠. 등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이상하게 안정감을 줬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검은 차량들이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좁은 골목과 이면도로를 누비는 오토바이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았죠.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도망이구나. 운전기사도 경호원도 변호사도 없는 그냥 자기 목숨 하나 챙기는 진짜 도망이요. 오토바이는 서울 변두리 골목을 한참이나 달렸어요. 가로등도 드문드문한 좁은 길, 낡은 주택들 사이를 지나 결국 한 낡은 건물 앞에 멈춰섰죠. 내리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이 아직 풀리지 않은 거겠죠. 서연이 헬멧을 벗어 건네자 남자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곤하고 당황스럽고 그러면서도 조금은 안도하는 얼굴이었어요. 한도윤입니다. 이서연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미쳤나 봐요. 그냥 지나칠 걸 그랬나.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저도 이제 곤란해진 거 아닙니까? 도윤은 쓴웃음을 지으며 건물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그 뒤를 따랐죠. 좁은 계단, 삐걱거리는 난간, 페인트가 벗겨진 벽.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이었습니다. 4층까지 올라가자 도윤이 문을 열었어요. 옥탑방입니다. 넓진 않아요. 넓진 않다는 말은 겸손한 표현이었어요. 정확히는 정말 좁았죠. 작은 부엌과 거실이 하나로 붙어 있고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이상했어요. 숨이 막히지 않았거든요. 본가의 넓은 방에서는 늘 숨이 막혔는데 이 좁은 공간에서는 오히려 숨이 쉬어졌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도윤이 플라스틱 식탁 앞 의자를 권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죠. 배고프시죠? 라면 끓일게요. 라면이요? 네. 여기는 배달도 안 돼서요. 도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꺼냈어요. 파란 봉지에 평범한 라면이었죠. 서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라면을 먹어봤을까요? 물이 끓고 면이 익고 계란이 풀어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도윤은 냄비를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냄비째 먹어요. 설거지 줄이려고. 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면을 입에 넣었죠. 뜨거웠고 짰고 그리고 맛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맛있어요. 도윤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왠지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나저나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재벌가 딸이 삼촌한테 죽을 뻔해서 도망 나왔다고? 너무 드라마 같은 얘기잖아요. 복잡해요. 설명하기엔. 그럼 안 해도 돼요. 도윤의 대답이 의외로 간단했어요. 서연은 그를 쳐다봤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근데 말하기 싫은 거 억지로 물어봐야 뭐해요. 도윤은 다시 라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담담할까요? 라면을 다 먹고 나자 도윤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거실에서 잘게요. 방 쓰세요. 아니에요. 제가 거실에서. 손님인데 어떻게 거실에서 재워요? 도윤은 이미 이불을 꺼내고 있었어요. 서연은 더 이상 사양하지 못했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을 때 서연은 처음으로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아침에는 재벌가의 딸이었는데 지금은 낯선 남자의 옥탑방에 있습니다. 쫓기고 숨고 살기 위해 발버둥 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서연은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본가에서 보던 야경과는 달랐어요. 더 낮고 더 가까웠죠. 그때 문득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라면 먹을 때 점퍼깃이 흘러내리면서 잠깐 보였거든요. 서연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어요. 그리고 도윤이 라면에 식초를 넣는 걸 봤습니다. 서연도 라면에는 식초를 넣어요. 어릴 때부터요. 복숭아 알레르기도 있는지 물어볼까 했지만 너무 이상한 질문 같아서 참았죠.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쌍둥이 오빠는 태어나자마자 사고로 죽었단다. 아버지가 예전에 한 말이었어요. 서연은 그 말을 평생 믿고 살았죠. 그런데 만약 그게 거짓말이라면?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그냥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들어왔어요. 서연은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죠. 곰팡이 자국이 있고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천장. 여기가 현실이구나. 몸을 일으키자 온몸이 뻐근했어요. 침대가 아니라 바닥에 깐 얇은 요 위에서 잤거든요. 그래도 이상하게 개운했습니다. 본가의 푹신한 침대에서보다 훨씬요. 거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도윤은 싱크대 앞에서 컵라면 용기를 씻고 있었어요. 머리가 약간 헝클어진 채로요. 어젯밤 거실 바닥에서 잤을 텐데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네. 잘 잤어요. 불편하셨죠? 괜찮아요. 익숙해서. 도윤은 손을 닦으며 시계를 봤어요.
배달 나가야 하는데 혼자 계실 수 있어요? 네. 걱정 마세요. 냉장고에 김치랑 계란 있으니까 드세요. 저녁엔 일찍 들어올게요. 도윤은 점퍼를 입고 헬멧을 챙겼어요. 문을 나가려다 멈칫하더니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 알겠어요. 문이 닫히고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화가 났는지 걱정하는 건지 알 수 없는 톤이었죠. 어디 있니? 안전한 곳이에요. 집으로 돌아와라.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구나. 오해라니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해요? 제거 대상 목록에 제 이름이 있는 게 오해예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강태가 과했다. 아버지도 몰랐어. 몰랐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삼촌이 제 목숨을 위협하는데 아버지는 몰랐다고요? 그럼 지금은 아세요? 알면서도 삼촌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서연아, 가문의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 가문이요? 서연은 웃음이 나왔어요. 슬픈 웃음이었죠. 전 이제 가문보다 제 목숨이 더 중요해요. 죄송하지만, 서연. 서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에 뜬 뉴스 알림을 봤죠. 태림그룹 외동딸 이서연, 전과자 남성과 야반도주. 기사를 열어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서연 씨가 폭행 전과가 있는 20대 남성과 함께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측은 가족 문제로 잠시 연락이 안 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승계 구도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폭행 전과. 도윤이요? 서연은 기사를 계속 읽었어요. 사진까지 떠 있었습니다. 어젯밤 휴게소 CCTV에서 캡처한 듯한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분명 도윤과 서연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이 사람까지 끌어들인 거야. 저녁 6시 도윤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뉴스 봤어요? 서연이 먼저 물었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배달하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더라고요. 저 사람 아니야? 하면서. 죄송해요. 제가. 괜찮아요.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눈빛은 복잡했어요. 근데 전과자는 좀 심하네요. 저 군대 있을 때 선임이랑 싸운 거 하나뿐인데. 군대요? 네. 부당한 일 못 참아서. 얻어맞는 후임 대신 싸웠다가 영창 다녀왔어요. 그게 폭행죄로 남았죠. 서연은 그제야 알았어요. 기사는 철저히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을 범죄자로 만들고 서연을 피해자나 공범으로 만들려는 의도였죠. 미안해요. 정말로요. 됐어요. 어차피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잖아요. 도윤은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계란이랑 김치 그대로네요. 안 드셨어요? 배가 안 고파서요. 사실은 먹을 마음이 안 났던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요. 도윤은 한숨을 쉬며 라면을 꺼냈어요. 그래도 먹어야죠.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또다시 냄비째 라면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침묵이 무겁게 흘렀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디로요? 모르겠어요. 어디든. 이러다 당신까지 다칠 것 같아서요. 도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무서워요. 재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뉴스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도윤이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람을 내쫓는 제 자신이요. 그게 더 무서워요.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루만 더 있어요. 내일 제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 볼게요. 안전한 곳 찾아서요. 고마워요. 감사는요. 어차피 저도 이미 엮였잖아요.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착해요. 너무 착해서 손해보는 타입이죠. 마치 예전의 자신처럼요. 한밤중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천둥을 무서워한 건 어릴 때부터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도 천둥이 쳤거든요. 그날 이후로 천둥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막혔습니다. 우르르 쾅. 더 큰 소리가 났어요.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윤의 목소리였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도 알았겠죠. 문 열어도 돼요? 서연은 대답 대신 문을 열었어요. 도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천둥 무서워하세요? 어릴 때부터요. 또 천둥이 쳤어요.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죠.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여기 있어도 될까요? 그냥 옆에만 있을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대 앉았어요. 서연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 저도 천둥 무서워해요. 정말요? 네. 어릴 때 고아원에서 천둥 치는 날 혼자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요. 서연이 도윤을 쳐다봤어요. 그도 떨리는 눈빛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이요? 네. 5살 때부터요. 부모님 얼굴도 기억 안 나요. 외로웠겠어요. 익숙해졌어요. 도윤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천둥이 또 쳤을 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도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괜찮아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감싸 주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지킬게요.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내가 지킬게. 평생 누구도 자신에게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낯선 타인이 아니에요. 왼쪽 어깨에 식초를 넣는 습관, 천둥을 무서워하는 것, 복숭아 알레르기까지. 우연치고는 너무 많았어요. 도윤 씨. 네. 혹시 복숭아 못 드세요? 도윤이 놀란 얼굴로 서연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요. 복숭아 알레르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도윤이 먼저 시선을 피했어요. 우연이겠죠. 알레르기 흔하잖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알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지금 당장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혹시 아니라면? 혹시 자신의 착각이라면?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천둥이 멎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말없이 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느끼면서요. 그리고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도윤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어젯밤 천둥 속에서 나는 침묵이 아직 공기 중에 맴도는 것 같았죠. 거실 소파에서 웅크리고 자던 도윤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이 사람이 불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게요. 서연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가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서연은 본능적으로 받았죠. 여보세요? 서연 씨. 차갑고 낮은 목소리. 부회장 이강태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전화번호쯤이야 어렵지 않지. 오늘 오후 2시까지 구로구 폐공장으로 와라. 혼자. 싫다고 하면요? 그럼 내 옆에 있는 그 남자가 다치겠지. 전화가 끊어졌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죠. 도윤 씨를 지켜야 해. 그 생각뿐이었어요. 오전 11시 서연은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왔어요. 먼저 나갈게요. 걱정 마세요. 고마웠어요. 짧은 메모였지만 더 길게 쓸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택시를 타고 구로구로 향했어요. 도로 양쪽으로 낡은 공장들이 보였죠. 대부분 폐업한 건물들이었습니다. 기사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여기 맞아요? 사람 별로 안 다니는 곳인데. 네, 맞아요. 택시에서 내려 공장 안으로 들어갈 때 서연은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도윤이 따라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을씨년스러웠어요. 녹슨 기계들, 깨진 유리창, 바닥에 흩어진 철근.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어두웠죠. 왔구나. 어둠 속에서 이강태가 나타났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 둘이 양옆에 서 있었죠. 삼촌. 삼촌이라고 부르지 마. 이제 우린 가족이 아니야. 이강태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내가 태어난 게 잘못이지. 서연은 숨이 막혔어요. 회장 자리는 내 거였어. 형이 아니라 나였어야 했어. 근데 형한테는 딸까지 있었지. 나는 평생 2인자로 살아야 했고. 그게 제 잘못인가요? 상관없어. 이제 너만 없으면 되니까. 이강태가 손짓하자 양옆에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서연은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손때.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모습이었죠. 도윤 씨. 왜? 쪽지 보고 바로 따라왔어요. GPS 켜놓으셨더라고요. 도윤은 서연 앞을 가로막았어요. 양팔을 벌려서요. 이강태가 비웃었습니다. 뭐야, 저 벌레가. 보기 좋네. 영웅놀이라도 하려고. 비켜요.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다고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사람 건드리려면 저부터 지나가세요. 그래, 좋아. 이강태가 바닥에 떨어진 철근을 집어들었어요. 녹슨 쇠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죠. 도윤 씨, 뒤로 가요. 서연이 외쳤지만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강태가 철근을 휘둘렀어요. 도윤은 반사적으로 서연을 밀쳤어요. 그리고 자신이 대신 맞았죠.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윤이 쓰러졌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도윤 씨.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도윤에게 달려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쌌죠.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도윤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다치지 않았죠? 왜 이래요? 왜 대신 맞아요? 그냥요.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도윤이 피 묻은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도망가요. 빨리. 안 돼요.
혼자 못 가요. 서연은 도윤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의 몸은 너무 무거웠어요. 이강태가 다시 철근을 들었습니다. 감동적이네. 같이 보내줄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공장 입구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3명, 아니 5명이었어요. 이강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누가 신고를? 한 형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익명 제보 들어왔습니다. 폭행 및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이강태는 철근을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태림그룹 부회장이야. 변호사 부르기 전엔 아무 말도 안 해. 그러시죠. 그게 당신 권리니까요. 형사는 담담하게 수갑을 채웠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구급차, 부상자 있어요. 누군가 소리쳤고 곧 응급구조대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들것에 실렸어요. 서연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죠. 저도 같이 갈게요. 보호자세요? 응급구조사가 물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에요. 병원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도윤은 수술실로 들어갔고 서연은 밖에서 기다렸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1시간, 2시간, 복도를 서성이는 서연의 옷에는 도윤의 피가 묻어 있었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서연이 달려갔어요.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출혈이 많았고 수혈이 필요한데 혈액이 부족해요. 제 피 쓰세요. 서연은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혈액형이 맞아야 하는데 AB형이에요. 저도요. 의사가 놀란 얼굴로 서연을 봤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열하고 검사하는 동안 서연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주세요. 30분 뒤 의사가 돌아왔어요.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혈액형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혈액 검사 결과가 특이해서요. 실례지만 환자분과 무슨 관계세요? 친구요. 친구. 그런데 DNA 유사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서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정도 유사도라면 혈연 관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남매나 부모 자식 정도요. 의사의 말이 천천히 들렸어요.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요. 서연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9년 전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던 쌍둥이 오빠. 사산으로 처리됐다던 오빠. 그 오빠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고아원에서 자라고 퀵서비스 기사로 살아온 그 사람이. 자신을 지키려다 피 흘린 그 사람이. 바로 서연의 오빠였던 거죠. 수혈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제 피, 다 쓰세요. 전부요.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오빠를. 서연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어요. 오빠. 29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수혈실로 들어가며 서연은 생각했어요. 왜 이제야 알았을까?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같은 피를 나눈 사이인데,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이인데, 복도 끝에서 경찰이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도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당신은 내 오빠라고, 우리는 가족이라고.
아니면 이대로 묻어두어야 할까요? 서연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는 없다는 거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수술이 끝났어요. 의사는 고비는 넘겼다고 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윤의 모습, 새하얀 침대 시트, 온갖 선들이 연결된 몸, 산소 마스크를 쓴 얼굴. 서연은 유리에 이마를 댔어요. 오빠. 그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아직 밖으로 꺼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이서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사였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진술 받아야 합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서연은 형사를 따라 상담실로 갔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그나마 조용했죠. 이강태 씨와의 관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삼촌이에요. 아버지의 동생이죠. 태림그룹 회장님의. 네. 형사가 메모를 했어요. 왜 그분이 당신을 해치려 했을까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승계 때문이에요. 제가 방해물이었던 거죠. 방해물이라니요? 삼촌은 회장 자리를 원했어요. 근데 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후계자 후보니까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살인 미수네요. 계획적인. 네. 아마도요. 진술은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서연은 프롤로그에서 발견한 문서 이야기, 삼촌의 협박, 도망친 이유를 모두 말했죠. 한도윤 씨와는 어떻게 만났어요? 우연이었어요. 휴게소에서 저를 구해줬어요. 그분 신원 조회해봤는데 고아 출신이더군요. 혹시 전에 아는 사이였어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엄밀히 따지면요. 처음 본 건 맞지만 낯선 사이는 아니었으니까요. 같은 피를 나눈 사이였으니까요. 형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네, 조심하세요. 재벌가 내부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거든요. 그날 밤 서연은 병원 로비 의자에서 잠들었어요. 집에 갈 수도 갈 곳도 없었죠. 새벽 3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연아. 병원에 있다며? 누가 말씀드렸어요? 형사한테 연락 왔다. 강태가 체포됐다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내일 변호사 보낼 테니 집으로 와라. 싫어요. 서연아. 전 이제 그 집 안 가요. 아버지도 회사도 다 필요 없어요. 무슨 소리냐? 넌 태림의 상속녀야. 전 그냥 이서연이에요. 태림 그룹 상속녀 이전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정말 몰랐어요? 삼촌이 날 죽이려 한다는 걸.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눈치는 챘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왜? 회사를 생각해야 했어. 강태는 주주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고 지금 내부 권력 구도가 됐어요. 서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죠.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딸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회사를 선택했던 거예요. 서연은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엎드렸습니다. 토할 것 같았거든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처참했어요. 눈은 충혈됐고 얼굴은 창백했죠. 나는 정말 혼자였구나. 사흘 뒤 도윤이 깨어났어요. 서연은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들어갔죠. 도윤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수술 받으셨어요. 도윤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러다 서연을 봤죠. 당신은 괜찮아요? 네. 저는 괜찮아요. 다행이다. 도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대신 맞았어요? 몰라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바보 같으니라고.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도윤이 손을 뻗었어요. 서연은 그 손을 잡았죠. 따뜻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꿈을 꿨거든요. 수술 중에 서연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무슨 꿈이었는데요? 어떤 여자애가 울고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요. 그의 옆에 똑같이 생긴 여자애가 있었고, 도윤이 서연을 쳐다봤어요. 그 애가 당신 같았어요.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꿈이겠죠? 네, 그냥 꿈이겠죠. 하지만 두 사람 다 확신하지 못했어요. 일주일 뒤 서연은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서연은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아버지 몰래, 회사 몰래요. 자신의 개인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썼죠. 29년 전 출생 기록을 조사해 주세요. 태림그룹 회장 이재훈의 자녀들요. 쌍둥이였다는 거죠? 네.
아들 하나는 사산으로 처리됐다고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주세요. 탐정은 일주일 만에 연락을 해왔어요. 만나서 얘기하죠. 전화론 곤란해요. 서연은 조용한 카페에서 탐정을 만났습니다. 탐정이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첫 장은 출생증명서였어요. 이도현, 이서연. 쌍둥이로 등록되어 있었죠. 두 번째 장은 사망신고서. 이도현, 출생 당일 사망. 세 번째 장부터가 문제였어요. 병원 간호사 진술서.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부회장님이 데려가셨어요. 고아원 송금 기록. 이강태의 개인 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고아원으로 송금됐었어요. 한도윤이 18살이 될 때까지요. 그리고 마지막 문서. DNA 대조 결과. 이도현 한도윤과 이서연의 DNA 일치율 99.99%. 일란성 쌍둥이. 서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확실합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회장 이강태 씨가 아기를 빼돌린 겁니다. 사산으로 위장하고요. 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승계 문제 때문이 아닐까요? 남자 상속자가 있으면 본인 입지가 약해지니까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걸어야 했죠. 밖으로 나와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오빠는 29년 동안 혼자였어. 가족도 이름도 아무것도 없이요. 그 모든 게 삼촌 때문이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그날 밤 서연은 도윤의 병실을 찾아갔어요. 도윤은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왔어요? 할 말이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무슨 일이에요? 당신, 어릴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거의 없어요. 5살 이전은 아예 없고요. 고아원 이름은요? 사랑의 집이요. 왜요?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봐주실래요? 도윤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게 뭐예요? 당신 출생 기록이에요. 이도현? 이게 제 이름이라고요? 네. 도윤은 다음 장을 넘겼어요. DNA 검사 결과를 봤죠. 이건 우리 남매예요. 쌍둥이요.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농담이죠?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그럼 저는 29년 동안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버려진 거예요? 가족한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이 울먹였어요.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죠. 혼자 나가주실래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도윤 씨, 제발요. 서연은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오빠를 찾았지만 동시에 잃은 것 같았어요. 29년의 세월이 너무 컸던 거죠.
사흘 동안 도윤은 서연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간호사를 통해 전해 들은 말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것뿐이었죠. 서연은 병원 로비에 앉아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도윤이 나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는 나오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29년 동안 혼자였던 사람에게 갑자기 가족이 나타났다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게다가 그 가족이 재벌가라면요. 배신감, 분노, 혼란. 아마 그 모든 게 뒤섞여 있겠죠. 나흘째 되는 날, 서연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의 비서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병원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요? 1시간 뒤요. 준비하고 계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서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물어봐야 할 게 있었죠. 왜 오빠를 버렸어요? 정확히 1시간 뒤 병원 로비에 검은 세단이 멈춰 섰어요. 이재훈 회장이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늙어 보였어요. 일주일 사이 훨씬 더요. 서연아. 회장님. 서연은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죠. 회장님이라니. 나한테 서운한 모양이구나. 서운한 정도가 아니죠. 두 사람은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았어요. 찬바람이 불었지만 대화하기엔 조용했죠. 도현이, 보고 싶구나.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도현, 오빠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오빠가 살아있다는 거요? 최근에 알았다. 탐정을 고용했더구나.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오빠를 데려가려고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죠. 왜 버렸어요? 왜 오빠를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몰랐어. 정말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때 미국 출장 중이었어. 강태한테 모든 걸 맡겼지.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만 들었어. 사망신고서에 회장님 서명 있던데요. 위조야. 강태가 다 꾸민 거야. 서연은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왜 진작 찾지 않으셨어요? 의심이라도 했어야죠. 의심했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 아버지가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다. 만약 아들이 살아있다면 그동안 내가 뭘 했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니?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심을 본 것 같았어요. 후회와 죄책감. 그게 아버지의 얼굴에 가득했죠. 도현이를 만나고 싶다. 사과하고 싶어. 오빠는 지금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도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오빠가 준비될 때까지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뭐든 물어봐라. 삼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검찰에 넘겼다. 모든 증거도 제출했어. 변호사도 안 붙였고. 정말요? 강태는 이제 내 동생이 아니야. 법정에서 벌 받을 거야.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 뒤 도윤이 퇴원했어요. 서연은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도윤이 나왔을 때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도윤 씨, 아니, 도연 씨, 도윤이라고 불러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어요. 29년 동안 한도윤으로 살았으니까요. 갑자기 이도현이 되긴 힘들어요. 알겠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저기, 갈 곳 있어요? 서연이 물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탑방 계약 만료됐어요. 병원비 내느라 돈도 없고요. 그럼, 괜찮아요. 고시원이라도 구할게요. 우리 집으로 가요. 서연의 말에 도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재벌집에요? 전 거기 어울리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따로 구한 작은 집이에요. 투룸인데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왜요? 저 같은 사람하고요? 도윤의 목소리에 자조가 섞여 있었어요. 오빠니까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29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생각해 볼게요. 사흘 뒤 도윤이 서연의 집 앞에 나타났어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요. 들어가도 돼요? 당연하죠. 서연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집은 넓지 않았어요.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죠. 서연이 직접 꾸민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오빠 방이에요. 제 방이요? 네. 침대랑 책상 놨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도윤은 방을 둘러봤어요. 새 침대, 새 책상, 새 옷장. 모든 게 새 것이었죠. 왜 이렇게까지? 가족이잖아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서연이 라면을 끓였습니다. 여전히 냄비째요. 식초 넣을래요? 네. 도윤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식초를 넣었죠. 똑같은 양으로요. 진짜 신기해요. 도윤이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습관이 똑같아요. 식초 넣는 것도 라면 먹는 속도도 쌍둥이니까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도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직은 실감이 안 나요. 가족이라는 게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요. 그럴 수 있을까요? 있어요. 분명히요. 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은 서연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죠. 근데 회장님은요? 아버지요?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오빠가 준비되면요. 억지로 만날 필요는 없어요. 고마워요. 뭐가요? 기다려줘서요. 그날 밤 서연은 자기 방에서 창밖을 봤어요. 도윤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죠. 그 불빛이 왠지 따뜻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29년의 공백을 메우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도윤은 새 일자리를 구했어요. 작은 물류회사였지만 정식 직원이었죠. 서연은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하고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범한 남매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저녁에 같이 TV 보고, 주말에 같이 마트 가고요.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도윤 씨, 왜요?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도윤이 서연을 쳐다봤어요. 아직은 어색한데요. 그럼 나중에요. 준비되면요. 언젠가는 편해질까요? 될 거예요. 우리 이미 많이 가까워졌잖아요. 도윤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러네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강태 재판 날짜 나왔다. 다음 주 화요일이야. 알겠어요. 도연이도 증인으로 나와야 할 거야. 괜찮겠니? 서연은 도윤을 쳐다봤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서연이 말했어요.
재판 나가야 해요. 증인으로요. 네. 각오는 했어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근데 도윤이 서연을 쳐다봤어요. 당신이 옆에 있잖아요.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네. 제가 옆에 있을게요. 끝까지요. 한강물이 반짝였어요. 햇살이 아름다웠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물을 바라봤습니다. 29년 만에 찾은 가족. 아직 서먹하고 어색하고 불완전하지만요. 그래도 함께였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죠.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나겠네요. 아니에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우리 이야기가요. 도윤이 서연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이 빼곡했죠. 태림그룹 승계 전쟁, 숨겨진 쌍둥이. 상속자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이미 포털 메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도윤은 증인석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도윤은 처음 입어보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서연이 골라준 거였죠. 어색해하면서도 어쩐지 잘 어울렸어요. 떨려요? 서연이 작게 물었어요. 조금요. 당신은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이강태는 수척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갑더군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산 위조 문서, 고아원 송금 기록, 병원 간호사 진술, 그리고 살인 미수 현장의 CCTV까지 모든 게 명확했어요. 증인 이서연,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이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걸어야 했죠. 선서를 하고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거하려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승계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제 오빠가 있으면 피고인은 영원히 2인자로 남아야 했으니까요. 오빠라고 하셨는데 한도윤 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 쌍둥이 오빠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이강태의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증인은 최근까지 한도윤 씨가 오빠인 줄 몰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99.99% 일치했어요.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굳이 검사 결과가 아니어도 알 수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오빠와 저는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왼쪽 어깨의 점, 천둥을 무서워하는 것, 복숭아 알레르기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9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우린 여전히 남매였어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은 도윤의 차례였어요. 그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죠. 손에 땀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이도현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한 달 전입니다. 이서연 씨가 제 여동생이 증거를 가져왔을 때요. 도윤이 서연을 쳐다봤어요. 서연도 그를 봤죠. 그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복잡했습니다. 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평생 부모도 형제도 없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족이 있다고 하니까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도윤이 서연을 다시 쳐다봤어요. 감사해요. 찾아줘서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윤은 이강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미워하고 싶어요.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이니까요. 이강태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말을 이었어요. 미워하는 건 제 인생을 또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미워하기로 했어요. 그럼 뭘 원하십니까? 그냥 벌을 받으면 됩니다. 법이 정한 대로요.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복수도 증오도 없었죠. 그저 담담함만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29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가족이 뭔지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도윤이 서연을 쳐다봤어요. 제 여동생이 가르쳐 줬거든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함께해주는 게 가족이라고요. 서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죠. 재판장이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강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이강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법정을 나가며 서연과 도윤을 쳐다봤죠. 그 눈빛에는 후회가 있었을까요? 서연은 알 수 없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 계단 앞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재훈 회장은 도윤을 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도연아, 회장님, 도윤은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재훈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요. 찾지 못해서 미안하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도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지 않아. 내가 29년 동안 혼자 살았잖니. 그건 어쩔 수 없었던 일이죠. 아니야. 이재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어. 의심했을 때 끝까지 파고들었어야 했어.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었는데.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긴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기다릴게. 하지만 도윤이 서연을 쳐다봤어요. 서연이 때문에 감사하긴 해요. 저한테 여동생을 남겨주셔서요. 이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다. 서연이를 돌봐줘서.
아니에요. 서연이가 저를 돌봐준 거예요. 두 남자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우리 집에 오실래요? 저녁 같이 먹어요. 괜찮겠니? 네. 오빠도 괜찮죠? 서연이 도윤을 쳐다봤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녁 식탁에는 라면이 놓여 있었어요. 고급 요리도 비싼 음식도 아닌 그냥 평범한 라면이었죠. 이재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라면이니? 네. 우리 집 대표 메뉴예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식초 드실래요? 응. 라면에 식초 넣으면 맛있거든요. 도윤이 자연스럽게 식초를 건넸어요. 세 사람은 냄비를 가운데 두고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동시에 따뜻했어요. 이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아, 회사로 돌아올 생각 없니? 내 자리를 만들어줄게. 아직은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하는 일이 좋거든요. 물류일인데 현장이 재미있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재우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도윤과 서연이 동시에 식초병을 집었어요. 둘 다 웃음이 터졌죠. 진짜 똑같네. 그러게요. 이재우는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있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1년 후, 도윤은 물류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승진했어요.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의 능력을 인정받은 거였죠. 서연은 출판사에서 편집장이 됐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책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지만요. 어느 일요일 아침 식탁에는 라면 대신 서연이 만든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어요. 오빠 일어났어요? 서연이 처음으로 오빠라고 불렀어요. 도윤은 멈칫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오빠요. 이제 괜찮잖아요? 도윤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아버지도 오신대요. 오늘. 또요? 응. 요즘 자주 오시더라. 그러게요. 도윤은 여전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편해졌죠.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연이 문을 열자 이재훈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들어오세요, 아버지.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이재훈이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물었어요. 도연이 호적 정정 서류야. 이제 공식적으로 이도현으로 돌아올 수 있어.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름 정정 신청서. 한도윤에서 이도현으로요. 고민해 볼게요. 응. 천천히 생각해. 이재훈은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고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 이재훈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 네. 문 앞에서 이재훈이 도윤을 쳐다봤어요. 도연아. 네. 고맙다. 서연이 곁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제 여동생인걸요. 이재훈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래. 내 여동생이지. 문이 닫히고 두 남매만 남았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오빠, 이름 바꿀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도윤이 창밖을 봤어요. 한도윤으로 29년 살았는데 갑자기 이도연이 되는 게 쉽지 않네요. 그럼 천천히 결정해요. 응.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평범한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특별했어요. 29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이제는 오빠로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오빠, 왜 행복해요? 도윤이 서연을 쳐다봤어요. 응, 행복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내일은 또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내일에도 두 사람은 함께일 거예요. 가족으로요. 이제야 진짜 가족으로요. 2년이 흘렀어요. 태림그룹은 새로운 체제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재훈 회장은 여전히 경영 일선에 있었지만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어요. 매주 일요일은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으로 정해놨죠. 도윤은 결국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한도윤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도현은 태어나자마자 사라진 이름이잖아요. 저는 한도윤으로 살아왔으니까 그 이름을 지키고 싶어요. 이재훈은 아쉬워했지만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대신 도윤은 태림그룹 물류자회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장 경험을 살려 혁신을 이끌고 있었죠. 서연은 출판사를 그만두고 작은 북카페를 열었어요. 책과 사람을 좋아했던 그녀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의 북카페에 도윤이 들렀어요. 오빠 왔어요? 응. 커피 한 잔 마시러. 도윤은 카운터에 앉았어요. 서연이 아메리카노를 내왔죠. 요즘 어때요? 회사 일은?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물류 시스템 개편하고 있거든요. 오빠 전공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현장에서 배웠죠. 책으로 배운 것보다 현장이 더 많이 가르쳐 줘요. 서연이 웃었어요. 멋있다, 우리 오빠.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요. 오빠가 자기 길 찾은 것 같아서요. 도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서연이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카페 딱 당신 같아요. 그래요? 응. 따뜻하고 편안하고. 두 남매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이재훈이 들어왔어요. 왔구나. 아버지, 오늘 오시기로 했어요? 깜짝 방문이야. 이재훈은 도윤 옆에 앉았어요. 서연이 아메리카노를 한 잔 더 내왔죠. 내일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을까?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가족끼리 밥 먹고 싶어서. 서연과 도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좋아요.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세 사람은 한 식당에 모였어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동네 작은 식당이었죠. 이재훈이 골랐습니다. 여기 된장찌개가 맛있다던데. 아버지가 이런 데도 오세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요즘 배우는 중이야. 평범한 것도 좋다는 걸. 세 사람은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시켰어요. 밥도 공기밥으로요. 이재훈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사실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무슨 말이요? 내년에 은퇴하려고 해. 서연과 도윤이 동시에 놀랐어요. 갑자기요? 갑작스럽진 않아. 오래 생각했어. 이재훈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회사는 이제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나는 좀 쉬려고. 아버지가 회사 놔두고 쉴 줄 알았어요? 서연이 의아해했어요. 늙으니까 깨닫더라. 놓쳤던 게 너무 많다는 걸. 이재훈이 도윤을 쳐다봤어요. 특히 너희들이랑 보낸 시간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연아. 네. 아직도 날 용서 못했지? 도윤이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용서는 했어요. 정말? 네.
진작에요. 이재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언제? 작년쯤이요. 아버지가 매주 오시는 거 보면서요. 도윤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계속 오시니까 진심이구나 싶었어요. 그래. 이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아직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건 왜니? 습관이에요. 29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으니까요. 그럼 언제쯤 부를 수 있을까? 도윤이 잠시 생각했어요. 천천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요. 기다릴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 평생이라도 기다릴게.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한강을 걸었어요. 선선한 저녁 바람이 불었죠. 도연아. 네. 회사 물려받을 생각 없니? 없어요. 도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왜?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전 현장이 좋아요. 이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걸 해라. 실망하셨어요? 아니. 오히려 다행이야. 왜요? 너희 둘 다 돈이나 권력보다 중요한 걸 아니까. 이재훈이 서연과 도윤을 쳐다봤어요. 내가 평생 놓쳤던 거 말이야. 세 사람은 한강 벤치에 앉았어요. 물이 반짝였고 사람들이 지나갔죠. 아버지.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처음으로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니? 기억 안 나요. 나도.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거든. 근데 도연이 보니까 알겠더라. 이재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랐어. 도윤이 이재훈을 쳐다봤어요. 시간 있어요. 아직. 그래. 시간 있지.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한 달 뒤 도윤이 서연을 불렀어요. 저녁에 시간 있어요? 왜요? 집에서 밥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오빠가 요리를요? 응. 배웠어요. 요즘. 저녁 서연이 집에 왔을 때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모두 도윤이 직접 만든 거였죠. 와, 진짜 했네요. 맛은 보장 못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진짜로. 다행이다. 도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요리를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은퇴하시잖아요. 그럼 시간 많아지실 거 아니에요. 응. 같이 밥 먹을 일이 많아질 텐데 맨날 사 먹을 순 없잖아요. 서연이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오빠. 뭐? 변했어요. 뭐가요? 처음 봤을 땐 경계하고 거리 두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먼저 다가가고 있어요. 가족한테. 도윤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당신이 가르쳐 줬잖아요. 가족이 뭔지. 전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줬는데요. 가르쳐 줬어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거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빠, 고마워요. 왜요? 살아있어줘서요. 제 곁에 돌아와줘서요. 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고마워요. 찾아줘서요. 두 사람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보며 웃었죠. 그로부터 6개월 뒤, 이재훈이 정말 은퇴했어요. 대대적인 은퇴식 대신 조용히 회사를 떠났죠. 그리고 첫 일요일, 세 사람은 도윤과 서연의 집에 모였어요.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도윤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도와줄까? 이재훈이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나도 배우고 싶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부엌에 섰어요. 서연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파는 이렇게 써는 거야. 아, 네. 된장은 먼저 풀고. 알겠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대화였어요. 30분 뒤 된장찌개가 완성됐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손을 모으고 인사했어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시간이었죠. 아버지, 다음 주에 뭐 하세요? 서연이 물었어요. 별일 없어. 왜? 같이 여행 갈래요? 우리 셋이. 어디로? 강릉이요. 바다 보러. 이재훈이 도윤을 쳐다봤어요. 도연이도 괜찮니?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좋아요, 아버지. 이재훈이 멈칫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니? 아버지요. 도윤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이상해요? 아니, 아니야. 이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다. 뭐가요? 불러줘서.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었죠. 서연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어요. 도윤과 서연이 동시에 식초를 집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재훈이 물었어요. 설거지물에 식초 넣으면 개운해요. 두 남매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이재훈이 웃었어요. 역시 쌍둥이구나. 그러게요. 세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좁은 부엌에서 서로 부딪히면서요. 하지만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죠. 저녁이 되어 이재훈이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관문 앞에서 이재훈이 두 자녀를 쳐다봤어요. 너희 둘, 정말 고맙다. 왜요? 이 늙은이한 3년 후 봄. 서연의 북카페 다시, 봄은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죠. 도윤은 태린물류 대표이사가 됐어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승진이었지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재훈은 은퇴 후 작은 재단을 만들었어요. 고아원과 보육원을 돕는 재단이었죠. 도윤과 함께 매달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어디 가요? 인천 사랑이 집이야. 내가 자랐던 곳 말이야. 그래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괜찮겠니? 힘들면 다른 데로 가도 돼. 아니에요. 가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함께 고아원을 찾았어요. 30년 만에 돌아온 곳이었죠. 원장 선생님은 이미 은퇴하셨고 새로운 원장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한도윤 씨시죠? 여기 출신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오래전 일이지만요. 기록 남아있어요. 보시겠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낡은 서류철에서 자신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한도윤. 1995년 3월 2일 입소. 보호자 없음. 특이사항 왼쪽 어깨에 점. 그 아래 매달 송금 기록이 있었어요. 이강태의 개인 계좌에서요. 도윤은 서류를 조용히 덮었어요. 괜찮니? 이재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미안하다. 여기서 혼자 자라게 해서.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도윤이 창밖을 봤어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오히려 여기서 배운 것도 많아요. 혼자 사는 법, 강해지는 법. 그래도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이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두 사람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재훈이 말했어요. 도현아, 네, 아버지. 이제 도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너 덕분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제가요? 응. 놓쳤던 것들을 되찾게 해줬어. 고맙다. 저도 고마워요. 찾아주셔서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죠. 그해 여름 서연이 결혼을 발표했어요. 상대는 북카페 단골 손님이었던 건축가였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오빠, 축하해 주실 거죠? 당연하죠. 우리 동생 시집 가는데. 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혼수는요? 혼수요? 필요 없어요. 우리 작게 할 거예요. 그래도 오빠가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줄에 서주세요. 저요? 네. 오빠가 해주면 좋겠어요. 도윤은 당황했어요. 전 주례 같은 거 해본 적 없는데요. 괜찮아요. 진심만 담아주세요. 결혼식 날 작은 예식장에 가족과 친구들만 모였어요. 도윤은 단상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부의 오빠입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어요. 사실 저희는 3년 전에 만났어요. 아니, 다시 만났다고 해야겠네요. 도윤이 서연을 쳐다봤어요. 29년 동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라는 동안 서연이는 재벌가에서 자랐죠. 객석에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전 경계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가족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서연이는 기다려줬어요. 제가 마음을 열 때까지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가족이 뭔지요. 도윤이 신랑을 쳐다봤어요. 제 동생을 부탁합니다. 저처럼 아껴주세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재훈도 눈물을 닦고 있었죠. 피로연이 끝나고 신부 대기실에서 서연과 도윤이 잠시 단둘이 있었어요. 오빠, 주례사 감동적이었어요.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이 웃었어요. 오빠, 왜요? 고마워요. 제 곁에 와줘서요. 서연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날 찾아줘서 고마워요. 우리 정말 많이 왔죠? 그러게요. 처음 만났을 땐 서로 이름도 제대로 못 불렀는데, 이제는 진짜 남매 같아요. 서연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행복하게 살게요, 오빠. 그래요. 그리고 자주 놀러 와요. 네. 매주 갈게요. 1년 후 서연에게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이름 뭐로 지을 거예요? 도윤이 신생아실 앞에서 물었어요. 도준이요. 이도준. 제 이름에서 한 글자 따온 거예요? 네. 오빠 닮은 아이로 자라면 좋겠어서요. 도윤은 유리창 너머 아기를 봤어요. 작고 빨갛고 울고 있는 아기였죠. 잘 키울게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29년 전 우리처럼 헤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도윤이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지켜줄 거니까요. 그로부터 2년 뒤, 도윤과 서연, 이재훈, 그리고 서연의 가족은 작은 집에 모였어요. 도윤과 서연이 함께 산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윤 혼자 살고 있었지만요. 여기, 그대로네요. 서연이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응, 추억이 많아서 못 버리겠더라고요. 플라스틱 식탁,
낡은 소파, 작은 부엌.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라면 끓일까요? 도윤이 웃으며 물었어요. 좋아요. 냄비째요. 이재훈이 말했어요. 나도 식초 넣는 법 알아. 세 사람이 웃었어요. 식탁에 냄비가 놓이고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서연의 아들 도준이도 유아용 의자에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함께 손을 모았어요. 라면을 먹으면서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옛날을 회상했죠. 그때 생각나요? 처음 만난 날, 휴게소 화장실 앞이었죠. 오빠가 여보라고 외치던 거.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모두가 웃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도윤과 서연이 또 동시에 식초를 집었어요. 여전하네. 이재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쌍둥이니까요. 두 남매가 동시에 대답했죠. 저녁이 되어 모두가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현관 앞에서 서연이 집 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오빠, 여기서 처음 라면 먹었을 때 기억나요? 응, 그때. 정말 낯설었어요. 모든 게. 저도요. 근데 이상하게 숨이 막히지 않았어요. 서연이 도윤을 쳐다봤어요. 오빠가 있어서 그랬나 봐요. 도윤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웃었죠. 이제야 진짜 집 같다.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응, 진짜 집 같아요. 도윤이 대답했어요. 밖으로 나가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29년 전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 한 명은 버려지고 한 명은 보호받으며 자랐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였어요. 가족으로, 남매로, 서로의 의지로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넓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함께라면요. 다음 주에 또 보자. 네, 아버지. 또 올게요, 오빠. 응, 기다릴게. 차가 출발하고 도윤은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죠. 빈 냄비를 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이제야 가족이구나.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